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으로도 퍼지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치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 관련 법안과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연내 처리를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십 건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신청한 것은 대표적인 발목 잡기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내놓았는데 북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졌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전략을 분석해보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 점검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들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통일교의 정치권 전방위 로비 의혹이죠. 로비 의혹이 지금 전국의 최대 현안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 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오늘은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어떤 흐름상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어떤 뜻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특정 종교 단체들이 네. 정치권에 연주를 대고 뛰어넘어서 금품을 제공하고 거기에 당원 가입 등을 해가지고 뭔가 정당의 의사결정에 끼어들고 정치권과 종교계가 유착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 이번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준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통일교 윤모 본부장에 의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에만 어떤 금품을 제공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금품과 고가품을 제공했다. 이런 뭔가 진술이 나오고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부패와 불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러한 금품 수수의 유혹에 넘어가서 법을 어기는 정치인이 있죠. 뭐 우리 여당만 깨끗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일이 밝혀지면 정말 일벌백계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저는 정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있으면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뭔가 비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한다. 다만 그런데 어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어떤 정치인들을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그 종교단체 관련 발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한 사나흘 전에 먼저 했어야죠. 네. 네. 특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관련된 그 민주당의 금품이 제공된 건은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엄정하게 수사하라 하는 이야기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거죠. 며칠 늦었다? 예. 며칠 늦은 거의 의미는 뭡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통일교를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했죠. 해산시킬 수도 있다.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일주일 텀을 두고 2번 얘기를 했죠. 예, 해산 법제처장한테 검토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론의 역풍이 부른 거죠. 특검이 그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기소를 할 때는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을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반 이상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의 기소의 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하고 아무 관계 없는 별건 수사로 기소를 해놓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23개 중 16개.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왔으면 이것도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 상식에 반해가지고 이제 반발이 일어났는데 그걸 지적해 줘야 될 대통령이 거꾸로 그 통일교를 그냥 해산하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니까 역풍이 더 세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대통령이 아차 하고 이제 공정하게 수사를 이제 지휘하는 듯한 물론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의 스탠스가 그렇게 뭐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뭐 통일교를 협박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사건의 이 파장이나 폭발성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대통령실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자, 뭐 한때 대통령이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공정하게 수사하라 이 얘기 나오기 전에는 야당에서는 이게 뭐 더 이상 민주당 인사 얘기하면 죽는다 뭐 이런 주장까지 야당에서는 했는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먼저 이번에 조혜진 의원한테 이 질문은 먼저 드릴게요. 예. 자, 근데 특검이 이미 8월 달에 진술을 확보하고도 여하튼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건 수사 한두 개 했냐. 앞뒤가 안 맞는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니면 그렇죠. 뭐 그래도 좀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고된 거죠, 사실은. 예고된 거죠. 처음에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예고된 건데 원래대로 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특검을 그동안 계속 임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야가 의석수 관계없이 합의해서 특검 법도 만들고 특검 인사도 예비 후보도 이제 추천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새 특검은 그 특검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그냥 묵살해버렸잖아요.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도 만들고 후보도 추천하고 그렇게 민주당 특검을 띄운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특검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특검이야. 특별한 검사가 아니고 민주당의 의용 특검인 거죠. 하명 특검인 거죠. 민주당이 지시하는 대로 방향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거는 특검이 아니고 완전히 정치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데라고 근데 그게 이야기했는데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게 그대로 충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저 같은 사람은 민중기 특검이 그래도 서울 고등법원장까지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출발은 의용특검 뭐 그렇게 하명특검을 시작했지만은 판사로 평생 봉직한 그 양심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균형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특검은 정권 바뀌든 아니면 그 전에 정국이 바뀌든 간에 특검은 이거는 수사 대상이고 이 특검은 민중의 특검은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특검의 공정성이 완전 상실된 거를 보여줬다. 편파 수사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특검이 대검찰청이 아니잖아요. 뭐 특검 검사들이 2,0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검 수사가 무기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 대상이 있다? 특검법에 의해서 네. 일단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이면 7개월. 그럼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나열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특검법에 의해서 주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물론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우선은
명기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수사를 하다가 관련 내용이 나오면 수사정보 형식이든지 진술서 형식으로 남겨놓고 그러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뭔가 대단한 비리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특검 관련해서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했죠. 여당이 추천해가지고 했다고 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검사들은 윤석열 정권 하에 그 검찰청에서 운영하던 검사들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특검이 자기 수족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대 특검을 도입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아니고 그래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했는데 본인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특검 수사 자체를 저렇게 비난하는 행위가 저는 그것이 온당한 처지인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겁박한다. 그리고 해산하는 것은 해산 어떤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냐 얘기하는데 그러면 통일교 같은 종교 집단이 국민의힘에 앞으로도 대량으로 당원을 가입시켜서 국민의힘 경선에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게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통일교와 그런 유착관계를 더 저희처럼 배격해야 되는데 도대체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여쭤보면 지금 뭐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특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대답 그걸 조금 그 일리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 수천만 원대 수수한 그 여당 관계자가 복수로 있다는 걸 알고도 전혀 그런 부분을 당장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거나 혹은 수사를 안 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저는 어떠한 그런 증거물과 진술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지금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수사권이 많았기 때문에 좀 밀어놓은 건지 그거는 좀 살펴봐야죠. 네. 자, 그건 좀 더 살펴본다. 뭐 이 와중에 7년 공소시효 다 지나간다 뭐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김건희 특검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냐. 그때 중앙당사를 제1야당의 중앙당사를 그렇게 압수수색하려고 애썼던 모습이 과연 어떤 그 공평한 수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것들을 그냥 넘기는 게 정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뭉뚱그려서 제가 이건 애고된 거다. 의용 특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하명 특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그 기속돼 있는 속한 민주당 특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고하는 거 안에 이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 돈을 받은 사람 금액 또 시기 이런 구체적인 게 나오면은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이나 다른 특검들이 해온 걸로 보면은 바로 그 압수수색 영장부터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 나오면은 구속영장 또 때리고. 근데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본래의 그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건 수사를 아까 16건인가를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다 기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소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인데 이거는 네. 덮어둔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자기를 지명한 구성해준 민주당과 정권에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그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8월쯤에 벌써 진술 받고 했는데도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중에 수사해 보면 이게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 네. 그 공소시효를 넘겨가지고 이거를 그냥 처벌 못하게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사하고 뭐 나중에 뭐 일반 수사기관이 하든 네. 아니면 특검이 새로 구성돼 가지고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든 밝혀야 될 이거는 부분이다.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김지호 대변님, 특검해야 된다. 혹은 최소한 특검을 이런 부분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야당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수사 정보 보고서나 그 어떤 증거들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뭐 보니까 날짜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뭐 2, 3년 사이에 뭐 18년인가 20년 사이에 두세 번 돈을 줬다. 그리고 시계를 특정 브랜드 시계를 줬다. 뭐 이런 진술들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나와야죠. 어디서 구매를 했고 어디서 장소에 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너무 좀 성급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야당 어떤 의원들이나 이렇게 수사할 때도 그런 단계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와서 수사를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이 그렇다?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인 건지 윤영호 씨의 그런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뭐가 나와야 그 특검이 정말 알고도 안 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윤영호 본부장 자체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가정을 전제로 특검을 비난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결심 공판 뭐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약간 늦게 시작된 것 같긴 한데 또 뭐 최후 진술 뭐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여튼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뭐 얘기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확인해 보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첫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발언 중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게 단상으로 올라갈 때 일단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안 하니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나중에 뭐 하면서 이제 일단 인사 안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사법 침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이 법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의장이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분 만에 마이크를 껐고 해당 법안과 관련 없는 발언이다. 이 얘기가 이제 국회의장 얘기고요. 나경원 의원은 이거는 쭉 연결되면 이거는 상관 있는 발언이다. 이 뭐 패스트트랙 올라오고 뭐 이런 하는 와중에 의장이 그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 민주당 의원 발언할 때와 비교하면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자, 어쨌든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끊는 것 자체는 되게 이례적인가 봐요. 그래서 김재호 대변님은 어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떤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져서 네. 여태까지는 국회 운영하는 국회 의장님과 부의장님들이 굉장히 참을성 있게 허용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도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나경원 의원의 그러한 행동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어제 가맹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본인은 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이 아니지만 다른 쟁점 법안 때문에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저는 이 가맹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뭐 어떤 물품을 지정해 놓고 정말 폭리를 해서 판매하고 이런 걸 막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어떤 단체 협약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단체 활동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막아서 단체 협약권을 막는 그 행위를 제한하는 법. 그러니까 20년 동안 프랜차이즈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사 갑질에 당했던 그 울분에 찬 그런 제도적 개혁을 하는 그 역사적인 찰나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 법안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다른 뭐 법안들은 사실 국민 민생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국민 민생에 관련된 법안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다. 그리고 이걸 정쟁화했다. 그리고 이게 하나도 부각 안 되고 나경원 의원만 이렇게 부각된 이 모습. 저는 국민의힘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재호 대변인은 민생 법안인데 이거를 더더욱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려야 되는 시점에 어떤 정치적인 쟁점을 꺼내든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조희진 의원님 어디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날짜만 며칠 차이일 뿐이지 결국 통과되죠. 필리버스터라는 게 원래 그런 제도니까. 어제 그거는 우리 오 의장님, 우원식 의장님이 명백하게 잘못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의사 진행을 편파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게 사실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의장이지만은 윤리위 가서 징계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의석 구성상으로 볼 때 야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의장님은 그 의제와 관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의제와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필리버스터에 한 게 어제 오늘입니까? 여야 또 가릴 거 있습니까? 민주당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미국에서 출발할 때 그냥 의사 진행을 좀 늦추는 시간을 좀 늦추는 그 정도의 배려를 소수당에게 해주는 제도잖아요. 내용은 안 따지잖아요. 그냥 시간 끄는 것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필리버스터 나와가지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성경만 열심히 읽다가 내려가는 분도 있고 소설책 들고 와서 읽는 분도 있고 뭐 노래 부르다가 내려가는 분도 있고 그거 다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안은 어차피 통과되는데 소수당이 자기들의 이 법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한번 이런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시간을 조금 더 늦춘다는 그런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내용에 의제와 관계 있느냐 없느냐 안 따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나경원 의원은 가맹점법에 관해서라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리버스터의 본고장이 미국에서는 아예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성경 읽고 소설 읽어도 그냥 놔두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의제와 관계 없다고 해서 잘라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 민주당도 수없이 의제와 관계 없는 걸 했고 심지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여당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법안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원이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당 의원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간이라도 잡아먹으려고 뺏어가려고 그렇게 해온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거를 쭉 지켜본 우 의장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의장 직권 남용이다? 예, 그렇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 의장님이 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8대 악법저지 릴레이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법 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 오늘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임시국회 기간 내에 이런 분석 기사가 최근에 하나 떴더라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든 해서 요거는 관철시키는 걸로 하고 법 왜곡죄라든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이 신설한 법안은 약간 포기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다. 뭐 이런 분석 기사가 있는데 좀 정보가 파악된 게 있으시죠? 오늘은 이제 저희도 이제 이 기사가 나와서 지금 그 기사 보셨어요? 예, 받고 이제 대변인단 안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법 왜곡죄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법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정부 여당이고 국회 다수당인데 이 8개 법안을 한꺼번에 관철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 법원까지 발목 잡고 필리버스터하고 사실상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은 아무리 저희가 밀어붙여도 가맹사업법 이거 발목 잡혀갖고 통과 못 시키면 정말 힘없고 빼먹고
안타까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의 책임이지만 저희 책임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개 법안을 다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숙성시킬 건 숙성시키고 그리고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생각들이 행정부 내에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 원내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수당이고 정부 여당이면 계속 대립되는 모습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파업에 계속 격화된 모습을 보이면 저희가 결과물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생물인데 타협의 노력을 하는 게 맞다. 그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지호 대변인님은 국민의힘의 어떤 발목 잡기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이제 선택적으로 한다 하셨는데 조희진 의원님 보시기엔 이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다 했을 때 그 민심의 역풍을 도저히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십니까? 그 마지막 단계에서 지방선거 지겠다라는 위기감까지 가면은 재고를 하겠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면은 그런 밀어붙일 거고 네. 또 뭐 잠시 연말 연초에 조금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지방선거 할 동안에 또 이걸 다시 회복할 수단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욕 먹으면서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해온 걸 보면은 당내에서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걸 살살 이렇게 좀 만류 보류시키는 듯이 하다가 결국은 같이 했거든요. 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 본인이 이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다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니까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하긴 해라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이든 왜곡죄도 그렇고 여권의 장기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국민의 여론에 반감도 있지만 여권 내부의 이 자중 질환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내란 전담재판부는 당장 법원 안에서 민주당하고의 코드가 맞는 이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들조차도 이거는 위헌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협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헌법학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심지어 또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다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강행하면은 범여권 진영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법 왜곡죄도 당장 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찰, 검찰, 뭐 판사들은 법원은 당연히 반대하고 네. 경찰, 검찰들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밀어붙였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역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권 내 균열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범죄 발본 세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이게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사법 청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경제 청산, 문화적 청산까지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뭐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 대통령도 나치전범 처리하듯이 간다. 여당 대표도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하고 와 이게 지방선거 이른바 내란머리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정부 내에 있는 헌법 존중 TF도 네. 1월 말에서 2월 초로 활동 기한을 제한하고 있고 저희도 어떤 과도하게 야당을 수사하고 이런 부분이 부담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야당이 정말 저희가 윤석열 정부처럼 폭정을 저질러서 탄압했으면요 본인들끼리 저렇게 싸우겠습니까? 지금 살만하니까 저렇게 친한계, 친윤계
친전환기에 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지. 제 경험으로는요. 그 윤석열 정부처럼 정말 검찰이 매일 압수수색하고 기소하면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살기 바빠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계속 끌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국가 반역을 저지른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정치 세력을 이뤄서 계속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집권당과 정부가 이것은 좀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어디 후진국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내란 일어나고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전 대통령이 이른 그 군사 쿠데타라는 게 사실은 1950년 이래로 선진국에서 일어난 첫 사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떤 경제적 타격, 정치적 타격, 문화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꿈도 못 꾸게 우리가 뭔가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그래야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 정치적 수사라고 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오늘 문화적 청산까지 언급한 이런 것들 또 이게 내란몰이 아닌가 지방선거 의식한 이런 지적들 통틀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대통령 입에서 나치 전범 처벌하듯이 처벌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여당 대표가 그걸 받아서 또 한 번 더 나치 전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이게 거의 뭐 나치식 공포 정치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2시간 반 동안 지속됐던 계엄하고 독일에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하면서 일당 독재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그 독일 나치 전범을 이 2시간 반짜리 계엄하고를 비교를 하고 그 사람들처럼 처벌하겠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게 꼭 나치가 했던 수법이거든요. 나치가 보면은 나치에 도전하는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걸 확대 100배, 1000배 확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적들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그 사건만 딱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건에 맞는 처리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100배, 1000배 부풀려가지고 정적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결국은 독재체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걸 2차 대전 일으키고 견제장치 없이 독조하면서 유태인 학살하고 그 나치 전범 처벌하듯이 이 계엄을 처벌하겠다는 말 자체가 이분들이 진짜 선을 넘어가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실제로 2시간 반짜리 계엄과 관련된 나치 이렇게 전범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하면서 그렇게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렸고 오랜 동안 또 처벌에 시간이 걸렸고 근데 2시간 반짜리는 윤석열, 김용현, 뭐 여의원형 그 몇 명 그 특정 그 고등학교 라인하고 그리고 거기 동원된 군 간부들, 경찰 간부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네. 국민들은 그냥 그 밤에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말씀이시죠? 그걸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하는 거는 관계없는 나머지 사람들을 초토화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거죠.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인데요. 녹천교에서 상계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팔탄 분기점 부근으로도 주춤하고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더 지나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 각각 6km씩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 짧게 정체, 또 동수원에서 부곡까지는 10km 밀리고 있고요. 군포에서 반월터널, 또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만찬 회동 가졌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되게 이제 화기애애한 표정들, 그런 장면들도 잡히고 그랬던데, 자,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본인이 이렇게 자평을 하는 그런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린 찰떡궁합. 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당정대 조율 통해서 하는 만큼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앞으로 있다면 모든 건 이 대통령 덕분이다. 자, 김지호 대변인. 1인 1표제 부결 이후에 뭐 정청래 리더십에 이게 약간 뭐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냐. 플러스 뭐 일각에선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명청 갈등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런 갈등, 뭐 그런 관측도 나오는 와중에 정청래 대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그 이전에 그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예. 5명 이상 사퇴해서 정청래 지도부가 붕괴된다. 그리고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질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패널들도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또 1인 1표제도 중앙위에서 부결됐고 그 중간 그 사이에 많은 언론가 그리고 기자들이 마치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가 뭐 갈등을 빚는 듯한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 정말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어제 전격적으로 번개 형식으로 만찬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사선을 뛰어넘으면서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을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낸 전우입니다. 그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인데 어떤 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소원대로 당대표가 되셨는데 뭐 그것을 이간질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그분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회의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아침에 눈 떠서 대하고 자기 전까지 그 같이 담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뭐 억측들에 대해서는 항상 반박하는데요. 이번에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가 됐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원팀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간질 말씀하셨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항상 갈등적 요소에 좀 주목을 하거든요. 그게 과장일 수도 있고 실제로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여튼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보면 전에 못 보던 약간 여당 대표와 집권 초기 대통령과의 갈등 요소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뭐 애써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뭐 당 대표 경선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에서 자 어저께 그 만찬회동 그다음에 오늘 거기에 대한 찰떡궁합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자평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 대표가 살짝 꼬리를 내린 거죠. 근데 처음에 머리 쳐들 때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무모해 보였거든요. 왜 저러지? 그 어떻게 보면 발톱을 좀 너무 일찍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이 힘 빠졌을 때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고개 쳐드는 거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취임한 직후의 싸움은 두 권력 싸움은 이건 하나마나 뭐 무조건 대통령 권력이 이기게 돼 있는 건데 이 쳐드는 걸 보고서 발톱을 일찍 내보는 거 보고서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일단 꼬리를 내렸는데 문제는 발톱을 확인한 대통령이 이걸로 그냥 끝낼 것인가 아니면 확실하게 그 후환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장기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제 관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발톱 드러낸 걸 보면 내가 대통령 취임했는데 이제 6개월 됐는데 저렇게 당 구조를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재편해가지고 대통령 권력을 당해서 지금 배제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 나중에 후반기에 내 힘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오면 그때
이 뒤집히면 내가 저항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 그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어떻게 이걸 내관을 제거할 거냐라는 고민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당연히 할 거고 그게 어떤 형태로인지가 저는 나타날 걸로 봅니다. 국민의힘 인효한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인효한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효한 의원 보니까 이제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데 참 그거 뭐 자기가 좀 힘에 붙인다는 뭐 내가 이 역할을 하기에 좀 힘에 붙인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갔거든요. 이건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호 대변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인효한 사태. 그러니까 전체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차원에서 이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인재 영입으로 예. 혁신위원장으로 오셨는데 그때도 뭐 혁신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사실은 친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편만 되다가 42일 만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뭐 세대 교체도 못했고 반영도 안 됐고 뭐 김기현 대표도 그때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본인이 어떤 권력 의지를 가지고 개선안을 추진하기에 좀 역량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에 더 제약이 컸기 때문에 좀 흥미를 잃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렵게 모신 사회 명망과 인재들이 떠나가고 있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의 환경 자체가 그만큼 척박하다는 반증 아닐까 싶어요. 아니 인재가 와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인재도 나간다. 아니 그냥 그 국회의원이란 좋은 자리도 버리고 갈 정도로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정치권에 대한 환멸도 느꼈을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조희진 의원님께서는 이 인효한 의원의 사태를 어떤 뜻으로 이해하세요? 우리 정치권이 그만큼 척박해져서 네. 외부에서 들어온 개혁 인자가 어떤 그 결실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풍토다 하는 거하고 네. 또 외부에서 들어올 때 그냥 좋은 의지만 가지고서는 와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게 걸맞는 어떤 훈련된 정치력, 리더십이 있어야 들어와서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인효한 의원은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말하자면 자기 브랜드가 혁신과 통합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세대 교체를 비롯해서 이제 혁신위원회도 맡고 그렇게 했었고 통합도 본인이 이제 호남 출신이고 여러 가지 배경이 이제 통합을 할 책임자 내가 그런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제대로 못했잖아요. 혁신위원회 제대로 안 됐고 통합도 오히려 지금 당은 더 쪼개져가는 형국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인효한 의원 본인이 볼 때는 여야도 완전히 양극화돼가지고 정치가 실종돼 버렸고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한쪽 서로가 뭐 거구다 뭐 배신자다 이러면서 완전히 쪼개져 버려가지고 역할 공간이 없는 그 무력감. 네. 그런 좌절감 같은 걸 느낀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 들어오기 전에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기여하는 게 많았는데 여기서 허송세월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원래 위치에 돌아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기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런 고민이 좀 읽힙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얘기를 좀 조희진 의원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당원 게시판 윤석열 전 대통령 비방했다는 의혹,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는 의혹 받고 있는데 중간 발표를 했어요. 이걸 뭐 중간 발표까지 했는데 처음에 조사할 때도 이거 왜 조사 지금 하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네.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 사용한 사람들이 있고 같은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 휴대폰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 실명까지 밝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제 교수 출신이시고 예. 정치 처음 하시는 분이시죠. 네네. 그런데 이분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거죠. 예. 이 이슈는 사실은 수면 아래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 가라앉은 상태였거든요. 네. 규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규명이 된다고 그럴 때 이걸 그러면은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리고 징계를 하면 그게 바람직한 거냐. 당원 게시판이라는 건 익명으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 열린 공간인데 예, 예. 거기서 한 말을 가지고 징계까지 하면 이거는 이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국민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입틀막 3법 이건 제지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내부 입틀막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친한농계에서는 한동훈 죽이기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있다고 보세요. 그런 것까지 만약에 됐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자살 행위죠. 지금 이 거대 여권 집권 세력을 상대로 싸우자 힘을 모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수 세력을 그나마 또 쪼개서 내친다. 그러면 소수가 극소수가 되는데 무슨 힘으로 말만 그냥 싸우면 싸워지는 겁니까? 힘을 모아야 싸워지는 거지. 네. 근데 말은 싸우자, 뭐 끌어내리자, 뭐 이렇게 중단시키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분산시킨다, 쪼갠다. 그건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적절하진 않은 거죠. 네. 당 대표와 그 가족이 예. 그 가족이 우리 소속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게 적절하진 않고 뭐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저 당 대표 정도 되면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든지 대통령한테 직접 면전에서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만약 했다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은 그는 뭐 그 부분은 지적받을 만하고 비판받을 만한데 그렇다고 그거를 징계를 해가지고 뭐 내친다. 거기다 힘을 그거는- 모아야 할 시기에 예. 이거는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위도 자제돼야 되지만은 한동훈 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뭔가 납득할 만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김지호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런 모습들 야당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의힘이 살만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가 소수파잖아요. 그러니까 다수파가 괴롭히는 모습.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명예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당대표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불법 계엄을 저질러서 탄핵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결별을 하고 탈당까지 한 인사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우리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현 어떤 정치 지도자급의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해서 하는 게 지금 시기에 맞냐 이거죠. 명분도 안 맞고 시기도 안 맞고 그리고 거대 여당에 맞서서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완전 배제하고 힘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명분도 안 맞고 무엇보다 뭔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분노를 투영해서 권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은 정치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질문은 김지호 대변인님이 이렇게 당의 흐름을 잘 아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분류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했습니다. 뭐 일 잘한다고 칭찬할 수는 있는데 네. 뭐 구정 만족도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칭찬을 했는데 와, 이 뛰고 있는 많은 유력한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이 있습니다. 근데 정원호 한 명을 딱 대통령이 찝었어요. 이거를 다른 후보들이 이거 충격 좀 세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옆에서 보기에 많이 했을 텐데 이 메시지의 의미는 뭡니까? 아니 이제 워낙 지금 여권에 후보도 풍년이고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뭐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네. 대통령이 삼성구청장 덕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분이 정말 우리 여당의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유권자와 저희 당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근데 또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무겁게 해석을 하고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장이라면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우리
당의 정말 지도자급 인사예요. 뭐 3-4명뿐이 안 돼요. 손을 꼽을 사람인데 네. 그러면 그 지도자급이 되는 인사가 그런 대통령의 덕담 한마디에 저는 옹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도 많은 정치인들을 칭찬하는 트위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도 많이 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나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찍어줬겠다. 직접 저에게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칭찬이 네. 여권 내로 어떤 관심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그런 촉진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네. 10초에서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 한마디로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은 또 다른 그 해석을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살 로이의 가족은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성실하게 일해온 아빠. 하지만 로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명은 대장암 3기. 보험 적용이 어려워 치료 한 번에 드는 비용만 수십에서 수백만 원. 형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치료도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잘 펴지지 않았던 로이의 작은 손. 검사 결과 엄지손가락 골절과 굴곡 제한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굽은 채 자랄 수 있다는 소견에 엄마와 아빠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망연자실 주저앉아 버린 로이네 가족. 엄마와 로이가 건강한 미소로 세상과 인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동해안 또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부터 강풍이 불고 또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 5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몹시 춥겠습니다. 이날은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 걸쳐 강한 동풍의 영향을 받게 될 강원 산지와 동해안으로는 3에서 1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는데요. 습하고도 무거운 눈이 되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겠습니다. 이틀 동안 경북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비는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서쪽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등 6도에서 1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강수로 인해 특보가 일부 해제되긴 하겠지만 지금 동쪽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또 내일부터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또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9도, 습도는 7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비화폰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또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영어 불수능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수능 문제 출제를 책임진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 NSS를 내놨습니다. 여기엔 비핵화와 북한이라는 표현이 전략 문서에서 사라지면서 미국의 대북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안보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오늘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가운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 최근에 미국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이 국가안보전략이 어떤 거고 또 우리한테는 왜 중요한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NSS, 이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 미국이 국가안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우선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지 그 개념을 정리한 전략 지침서입니다. 전략 지침서.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안보, 군사 정책의 정치적 상위 문서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4년간 국가안보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이 NSS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NSS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요. 네네. 미국이 여태까지 이제 이전 행정까지는 분명히 뭐 국제적 가치라든가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실용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현실주의, 실용주의를 얘기하면서 자,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고, 네. 뭐 사실은 이게 이런 거는 이제 트럼프 1기랑 비슷하긴 한데,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면 더 이상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썼군요.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에 짊어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찰 역할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북한 관련 또 뭐 북핵 관련 뭐 이런 건데 이번에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니까 비핵화 또 북한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 위협 본격화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미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 비핵화 이거 언급하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북한 핵 보유를 트럼프 행정부가 좀 사실상 인정하려고 하는 건지 정책 기조를 비핵화해서 핵 군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저런 관측이 나오는데 우리 양욱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빠진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북한과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냐, 뭐 혹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은 미국의 국익으로 봐야 할 겁니다. 미국의 국익인데 이 국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재 끌고 가는 미국을 끌고 가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사실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얻어갈 것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트럼프에게 이익이 되냐? 뭐 그런 근본적인 맞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문제를 키우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이익이 되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되려 북한과 관련된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이고 되려 1기 때 김정은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 이미 해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뭐 노벨상 이런 거 바라고 하면 북한과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잘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는데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제일 좋은 거는요. 북한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 정식. 예. 그 완전 정식. 그게 우선순위지 북한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너무 우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저는 되려 이 사라진 비핵화를 갖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의 중요성 자체가 한반도 자체로서 중요성을 별 바라보지 않고 즉 동맹 문제는 동맹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 일단 중국 억제만을 중심으로 두겠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를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네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요. 원래 미국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뭐 그 5일 달러제에 기반하니까 중동 지역 안전이 우선이었고, 그다음에 유럽 안전이 굉장히 우선했고, 그리고 인태 지역 전체 안전이 우선이 되다가 중국이 문제가 돼서 중국이 제일 앞으로 왔는데, 자, 그 이외 것들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NSS에서 보면 어떠냐면요. 이번 안보 전략에서는 유럽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빠졌어요. 중동 우선순위 뒤로 밀리고. 그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예 북한은 언급조차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선순위에서는 북한 문제가 밀린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의 기조가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도 보면 검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참모들이 보면 아주 강고한 그런 이런 비핵화 원칙주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진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승인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이 비핵화 맥락과 다 있어요. 되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핵 잠재력을 허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쉽게 바뀔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너무 섣부른 접근이 아니겠나.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함부로 못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뭐 트럼프가 뭐 모든 걸 미국 우선주의하고 뭐 어떤 막 그 수익이나 돈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서 과연 그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그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막
무슨 우리가 뭐 실제 말로 엿바꾸듯이 그럴 그것은 아니다.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자, 의원님,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이 군비통제 군축 핵 비확산 백서를 보니까요. 기존에 언급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 삭제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우선순위 밀린 겁니까? 이건 또 의미가 뭘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셈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한반도 정치의 우선순위는 결국은 현상 유지인데 이 현상 유지가 어떤 현상이냐면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현상인 겁니다. 즉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한국같이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과 동맹인 나라와 접경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정권. 그럼 북한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 북한 생존에서 사실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름 거리를 더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한국을 보고 모델 알라이 거의 동맹의 모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차관이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자, 게다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CSIS 가서 이제 안미 경중 시대 지났다. 물론 그게 중국하고 나쁘게 지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현실 인식을 보여줬단 말이죠. 중국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답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그 중국 열병식 때 시진핑 푸틴, 김정은 셋이 같이 이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나름 북중러 삼각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중국의 비핵화 지지 문구를 삭제한 것도 결국 그런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북중러 삼각 연대를 활용하는. 굳이 자기네가 더 공고히 결속을 하고 있는 북한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은 굳이 거기다가 또 이전처럼 막 포함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비핵화가 삭제된 의미 무엇냐에 따라서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 하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추구를 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현상을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그렇다면 이게 북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용인까지는 아니어도 이전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본다면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미국 전문가 국내 전문가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현실화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고 보시겠네요. 만약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와 상관없이 워싱턴 쪽에서 이 안보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이 비확산론자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고 혹은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대부분 비확산론자들이 대부분 안보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이것을 허용해 줬다고 하더라도 다음 행정부가 민주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 규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무슨 이제 엘브리지 콜비나 이런 주요 인사들이 한국도 핵무장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발언의 맥락은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요 한국이 어떤 그렇게 가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책임지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 너희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는 뜻이 더 강했어요 그때 맥락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고 접근을 했다가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 원잠 이번에 그 승인과 관련된 것들 자체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아마 최대한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잘 캐치를 하고 접근을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최대치일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미국이 대만
또 남중국 해상 중국의 무력 팽창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요해 보이는 게 제1도련선입니다. 양욱 의원님, 일단 제1도련선이 뭔지 또 이게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제1도련선 이게 언급이 됐습니까? 이번에? 당연히 됐죠. 그죠? 이 제1도련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이 섬들의 연속 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사실은 이게 냉전기에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정한 구상이기는 한데, 자, 중국이 이제 최근에 해양으로 나가면서 원해로 나가게 되면서 그 나가는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제1도련선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제1도련선을 중국은 돌파하지 못하면은 원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이 2049년까지 해양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제1도련선이 돌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국가 안보 전략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센 말인데요. 제1도련선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어야 된다고 미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어서 중국을 제1도련선에서 막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담고 있어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걸 제한을 하라는 걸 직접 한국과 일본이 역할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맹을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존재였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동맹들이 트럼프는요 이 동맹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은 중국을 막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 했으니까 우리 안보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가 됐네요. 예상은 했지만.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능력을 줘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억제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새로운 능력이라는 게 결국 그게 원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비슷한 어떤 조치를 일본에 대해서 할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 놓고 막상 중국에 대한 태도가 또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처럼 그렇게 경쟁적이진 않아요. 치열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 이런 식으로 규정했었잖아요. 중국을. 규정은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요. 이번에 중국을 바라보는 건 결국 뭐냐면 경제 위주로 지금 중국의 위협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미국이 결국 원하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만을 강조를 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강조해 왔던 것이 이제 여태까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되려 군사적 갈등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과 공존을 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군사적 갈등 최소화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좀 공존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 그 전략에서 보여졌다는 일부 있는 말씀이시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규범 가치외교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은요. 일단 단기적인 국익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중국의 생산력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숨통을 좀 틔워준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이런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단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제 사드 배치 때 중국이 온갖 보복 조치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미국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약간 데자뷰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되게 고조되는데 미국이 별다른 또 입장을 그렇게 좀 약간 제한적으로 입장을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 동맹 차원의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서지 않았어요. 이게 양욱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줄타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분명히 이제 지금 국제 질서 자체가 미국이 없는 국제 질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네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안전하려면 대로 역설적으로 네. 미국을 잘 활용을 해야지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일본처럼 너무 오버스텝을 해서 중국과 충돌하는 형식으로 나간다? 네. 그럼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 이렇게 컴피티션을 전략 경쟁을 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실제 트럼프 입장은 이걸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드는 거지 네. 중국과 전쟁하고 싸우는 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본이 약간 무리한 주장으로 갈등을 빚는데 거기까지 쉽게 끼어들지는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일본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려 저런 일본의 실수를 더 활용을 하는 모습을 더 보이겠죠. 아, 그러네요. 실제로 우리 동맹국이 중국보다도 더 우리에게 뭐라 그러나요? 그 무역에서는 더 손해를 끼쳤다. 이런 얘기도 안보상의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결국 뭐냐면 네. 결국 이 관세 협상과 이 모든 과정에서 네. 사실은 동맹국들이 더 많이 미국에게 양보를 했지. 네, 그 얘기를 줄기차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걸 또 성과를 얘기하고. 근데 막상 중국을 향해서 지금 관세 싸움에서 별로 성과를 트럼프가 크게 거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맹국들 왜 호주머니를 잡고 저기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미 국방차관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 동맹국 국방비 글로벌 스탠다드가 GDP 대비 5%다. 이제 여기에 맞춰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앞서서 한국이 국방비 GDP 대비 3.5%를 올리기로 한 점 언급하며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다. 예. 모델 얼라이언스라 그랬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관세 안보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군사비 지출이나 무기 구입 여기에 만족감의 일단을 드러낸 거라고도 보이나요? 그러면서도 더 많이 올려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충분히 만족감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무기 체계를 250억 불 어치 사고 주한미군에 330억 불 정도를 계속 투자하고. 자, 이거는 엄청난 성과거든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네네. 구체적인 액수도 나타난. 그러면 이런 거는 당연히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자신의 성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도 따라와라. 이런 예, 맞습니다. 얘기도 다른 되고요. 나라들도 봐라 이렇게 하지 않냐.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미 국방차관도 동맹의 국방비 증액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3.5% 맞췄더니 5%가 글로벌 스탠다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양욱 의원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행정부 내내 우리 안보 비용,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어떤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더 강화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세요? 계속 성과를 요구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 그때마다 무엇을 들어줘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치 세력이고 비슷할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과를 보여주려 한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좀 저쪽에게 성과가 되면서도 가급적이면 좀 우리에게 부담이 덜 되는 그런 해안들을 좀 더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려고 하는 저쪽의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어차피 필요한 거 위주로 무기가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 윈윈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트럼프 재임 기간 그럴 거라는 예상은 들지만 그런 윈윈하는 그런 공간을 찾아야겠네요. 어차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정부가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파고들이 더 닥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간 한국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에 관해서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정부가 공을 들이고 해서
많이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더 이상 세계 정착을 하지 않는 세계에서 네. 이런 세상에서 미국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양욱 위원님, 그리고 이번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파트너국의 항구와 시설 접근권 요구한 게 들어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경찰 노선을 앞서서 안 하겠다는 거지. 네. 그럼 이 세계 전체에 대해서 이 군사적인 영향력 미치는 것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예. 부담은 최소화하되 어쨌든 자신들이 영향력은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국과의 관계가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파트너국의 항구와 시설 접근권 이런 것들도 영향은 계속 미치고 싶은데 자신들의 부담은 최소화한다. 이런 거에 한 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 네. 위원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그다음에 대북 공조 방안 논의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이 시기에는 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논의를 하게 될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그 경제 뭐 혹은 관세 관한 이슈들은 또 경제팀에서 해결을 해야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국방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네. 이거 뭐 지금 사실은 뭐 이거 미국서 건조하는 거냐 한국서 건조하는 거냐 지금 계속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느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무슨 뭐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겠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어쨌거나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잡아야 될 거고요. 예. 국방 예산을 우리가 늘려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에게 뭐 얼마 지원하기로 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연결된 이슈인데 네.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혹 개정할 부분은 서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를 바꿔 나가야 할 건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또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점에 집중해서 국익을 챙겨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예측이 쉽지 않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분투를 해왔고, 네. 저는 여태까지 성과는 그닥 그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구조라는 것이 결국 미국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이 그 국가 전략 수정 안에서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북한 비핵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안보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방향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국가안보 전략 나왔지만 국방 전략이라든가 군사 전략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인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인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각 내일 새벽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는 또 차기 연준 의장 면접을 본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네네. 지금 현재 4%에서 3.75%인데요. 이게 0.25%포인트 내려가면서 네. 3.75에서 3.5까지 될 거라고 시장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면접이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백악관의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입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빨리 면접을 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본인 마음은 지금 정한 거 아니에요? 네, 대충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보고 맞습니다. 있죠. 예. 예. 케빈 해스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기자들에게 잠재적인 연준 의장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좀 마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봐야지 안다 뭐 이런 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중에 케빈 해시 물론 위원장도 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 이사와도 면접을 진행하고요. 여기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배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직 이사들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미셸 보먼 이런 이사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블랙록의 최고 수사 책임자인 릭 라이더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적어도 한 번 정도 면접 보고 나서 내년 1월 초쯤에 최종 결정 내리고 상원 인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해시 위원장이 이제 파월 후임으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5월 달부터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이 임기는 의장 임기는 내년 5월이고요. 그리고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좀 얘기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파월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2028년 1월달 이후에 해시 의장이 이제 이사직으로 다시 옮겨가는 방안 그리고 나서는 베센트가 뭐 연준 의장을 마무리할 거다. 이렇게 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주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일 새벽 4시쯤에 회의가 열리고요. 아마 0.25%포인트 낮추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네. 이 연준이라는 게 이제 독립성이 되게 중요한데 네, 트럼프 맞아요. 대통령의 행보가 이거 독립성 훼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미국인들도 이제 고물가에 대한 불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내년에 선거가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리 표단속에 나선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9일날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마운트 포코너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요. 이제 경제 나 잘하고 있다. 지금 좋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정부 때 이미 물가가 높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취임할 때부터 물가가 높았는데 그나마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를 낮추게 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관세로 거둔 이익을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식료품 물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커피, 바나나, 소고기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도 내가 면제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경제 점수 몇 점이라 생각하십니까? 좀 매겨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A 플러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취임했을 때 물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엉망진창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냐.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민주당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 에너지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너지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다시 자신이 들어서면서 화석 연료 쪽으로 돌렸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자신감은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AP통신과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센터가 지난달에 여론조사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로 대답한 사람이 33%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변하긴 합니다만 미국 사람들 여전히 물가가 높다고 말하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시작해서 지역 순회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전망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법 개정을 통해 대선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떤 전시의 대선 치를 만한 법 개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제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어서 계엄 네. 상태이고 그래서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젤렌스키는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협상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라도 하나 좀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협상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뭐 연장을 하거나 네. 다시 취임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종전을 연장을. 하거나 휴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의원들에게 법 개정 준비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그렇다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60일에서 90일 정도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은 안전 보장을 해줘야지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약에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은 준비를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용해서 선거를 회피하고 있다 비난했고 이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장하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지점에 도달했다면서 선거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원래 작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면서 계엄령이 발동이 됐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대통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대통령을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법률을 보면 네.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등은 모든 선거가 중지된다고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을 바꿔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좀 살펴봤고 근데 네. 그거 관련해서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마무리하려 한다 이런 입장 밝혔다고 해요. 네, 근데 근데 이것도 크리스마스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일종의 압박이라고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뭐 여러 차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영토 문제가 핵심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돈바스 지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은 계속해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헌법상으로 되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론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 종전 협상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실현 가능성이 지금으로 좀 희박하지 않나 그래요. 싶습니다. 네. 네. 자, 중국 함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것을 두고 네. 중국과 일본이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 않나? 안 그래도 두 나라 관계 요즘 안 좋은데 이렇게 네.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이 오키나와에서 또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다카이치 사대 총리 입에서 나온 겁니다. 네. 대만 유사시 일본이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 얘기 네. 때문에 결국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항공모함과 폭격기가 일본 오키나와 섬 주변 지역 그리고 해역과 공역을 누비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모함 라우닝함이 이끄는 선단이 지난 5일부터 동중국해 그리고 오키나와 해역까지 접근해서 7일까지 오키나와 섬을 디귿자 형태로 에워싸면서 지금 계속 항해를 하고 있고요. 9일에는 오키나와현 동쪽 섬인 주변 지역에서 시계 방향으로 S자 형태로 포야듯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라우닝함에서 함재기, 헬리콥터 등이 이착륙한 횟수를 봤더니요. 5일부터 8일까지 무려 140회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좀 작심하고 한 거군요. 위협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라우닝함이 오키나와 섬을 에워싸듯이 항해한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랍니다. 아, 그래요? 처음이라서 일본 언론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방위성은 또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그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대해서 레이더를 조준한 일까지 벌어졌고 네. 그래서 중국과 일본 간에 약간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중국은 보란 듯이 이렇게 시위 행동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일본 측에서도 중국의 이런 시위 행동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측의 외교차를 통해서 일단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 속에서 러시아까지 함께 바다, 하늘에서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아사히 신문에서는요.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날 자위대 전투기 상대로 2차례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레이더 조준한 것에 대해서 이 방위성 내에서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고려해서 새로운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우세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일본 총리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중국과 일본 관계가 요즘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일본의 고민은 네. 깊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OTT 업체 넷플릭스가 영화 제작사 워너브라더스 인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소비자들이 인수 성사되면 구독료 비싸질 거다라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 의원으로 106조 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넷플릭스는 이제 워너브라더스 영화사를 지금 사게 되는 건데 워너브라더스도 지금 OTT 가지고 있습니다. HBO 맥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HBO 맥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소송을 낸 겁니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가 합치게 되면은 독과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업체가 시장에서 2위, 3위 업체고요. 네. 두 개가 합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원래 지금 30% 이게 40%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30%가 넘어가면은 독과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독과점을 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가격 올리게 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은 원치 않게 비싼 돈을 내고 OTT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원고 측도 넷플릭스가 이전에 워너 같은 업체들과 네.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구독료 인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된다면 당연히 구독료가 올라갈 것이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워너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해리포터, 슈퍼맨, 배트맨 이런 여러 가지 시리즈에 대한 총재권도 넷플릭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영화업계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TT 업체가 영화업계를 인수하게 되면은 네. 넷플릭스도 영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조 조정이 될 것이고 영화업계도 타격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면서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유독 연예계 이슈가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나래 씨와 매니저와 갈등 논란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엊그제 정도에는 매니저 뭐 오해 풀었다 이런 소식 들리더니 오늘은 또 상황이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아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긴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네네. 새벽에.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뭐 서운한 얘기 뭐 이런 거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형태의 것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또 입장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사실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감정적인 문제에 포함해갖고 굉장히 복잡 다단한 문제가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주장을 하고
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명예훼손이다 거고 이게 형사법적으로 이미 경찰 수사는 들어갔습니다. 네. 이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상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고 명예훼손은 또 고소가 되고 그래서 서로는 이제 또 서로가 따로 여론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 이게 이제 뭐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 어떤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갑질이란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24시간 대기시켰다. 말하자면 술을 못 먹는다고 뭐 말하자면 이 술을 강권했다? 강권도 했다. 네. 뭐 그리고 실제로 뭘 던져 갖고 다치기다. 이건 상해죄입니다. 네. 이런 것을 지금 수사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어쨌든 포함해서 이건 매니저 주장이죠. 지금까지는. 주장인데 네. 아마 일부는 본인도 뭐 부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말하자면 어떤 뭐 일종의 사우나 같은 거 얘기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다 한 거를 자기만 한 것처럼 한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개인의 내밀한 부분까지도 매니저는 알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폭로전 상황.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갑질의 영역인지 어떤지 따져봐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막 중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것은 폭언이나 뭐 상해 정도는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행사비 처리도 늦었고 네. 여기까지는 서로 간에 인정하는데 그게 너무 과했느냐 법을 훨씬 넘었느냐 네. 이런 부분은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과했느냐 하고 이 매니저와 갈등 겪었는데 그때 매니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기를 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번에는 박관계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기를 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번에는 박나래 씨가 여러 유형의 갑질을 했다는 게 이제 중심입니다. 자,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가 어떤 특수성이 있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어질까요? 이걸 종속관계? 종속관계라는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시경 씨 사례도 상호 종속관계.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어떤 개인적인 금전적인 것까지도 네. 맡겨버리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 네네. 지금 이 강은혜 씨 같은 경우는 매니저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네. 너무 소위 말하는 옛날에 노예식으로 부려먹은 것이 아니냐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게 회사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 가족도 아닌 가족.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화라고 생각하지만 관계는 사업적이지 않은. 이게 중첩돼 있는 거죠. 비슷한 질문 관련된 질문 드리면 서로 계약서 쓰고 일하는 거잖아요. 고용관계죠. 고용관계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약간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선후배나 이런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혼재가 돼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에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인데 뭐 그거 이런 거 해줄 수 있지라고 하는 건데 을에 있는 사람은 해줄 수는 있지. 그런데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을 때는 가족이라고 그러고 돈 지불할 때는 남처럼 대하는 뭐 이런 의미가 섞여 있어 갖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대형 기획사 같으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팀장이나 실장이나.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은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1인 기획사라든가 소규모 기획사입니다. 근데 명확히 하실 건요. 네. 1인 기획사도 법인입니다. 여기도 흔히 말하는 계약 관계라든가 세금 내고 그래서 이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인 기획사라고 해서 잠시 이제 그 유명 연예인들도 착각을 하는 게 이거 내 회사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정해진 법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을 법인 돈을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 큰일 납니다. 횡령이 돼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착각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박나래 씨가 뭐 남자친구에게 그런 얘기 얼마 있었죠. 돈을 예. 뭐 보내고 이런 것들이 횡령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박나래 씨 모친께서 대표로 있는데 그럼 대표의 그 도장이 없이 어떻게 인출을 합니까? 그러면 다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군요. 예, 이거는 그리고 이게 고용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고용관계처럼 해서 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체계적이지 않죠. 마치 주먹구구식 같은 너무 일종의 전근대적 시스템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적 일탈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1인 기획사의 뭐 구조 문제 또 더 나가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의 어떤 구조적 문제하고도 연결될 맞습니다. 수 있나요? 예. K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너무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뭐 야, 너도 한번 뛸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옛날 말로 운짱 한번 뛸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했는데 돈은 이게 월급을 100만 원 주는지 운짱이라면 운전사 아니면 로드 매니저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월급의 액수가 정해지 않고 나중에 몰아서 1년에 뭐 몇천 주다 안 주다. 그럼 그게 고용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기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표준 계약도 쓰고 연차도 주고 뭐 이런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연예인의 스케줄 따라 그냥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노예지 그러면 이게 무슨 고용이냐 이런 거를 매니저들이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갑질 논란과 함께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주사 시술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자, 근데 이 의혹 최초 보도한 매체에서는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의사면 없다고 이제 또 했고요. 이게 단순히 주사 이모 문제 이게 불법 행위를 했냐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법 위반이 되죠. 플러스 다른 연예인에게 확대되진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나온 거는 박나래 씨가 누구한테 권하는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분 좋아주는 주사를 우리 같이 맞으러 갈래? 그게 뭐겠습니까? 향정을 이렇게 했다니 이거 큰일 날이거든요. 근데 설마 그렇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른 연예인과 같이 일종의 옛날 말로 이게 표준어만이다 야매 시술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게 의사도 아니고 그러고 그것을 의료인도 아닌 상태에서 왕진 개념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 거고 처음에 이 A라는 분 무슨 뭐 내몽고의 의사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면허를 의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완벽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명확히 밝혀지고 그렇다면 박나래 씨가 어디까지 진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 과정 통해서 이제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큰 파장을 몰고 온 배우 조진웅 씨 사건입니다. 은퇴 결정하기도 했는데 소년범 이력을 어떤 매체가 이제 보도해가지고 이게 큰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 이제 비화되는 모양새인데, 자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헌법의 대원칙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그 병립해 갖고 소년사법의 헌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사법에서 그 정보를 감추는 이유는 갱생 가능성과 미래의 어떤 그 가능성을 충분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또한 병립하는 게 언론의 자유. 왜냐하면 적지 않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힘을 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행법적으로 조진웅 씨의 과거의 소년 처분 이력을 공개한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법 체계나 관례상으로는 그 기자들이 큰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성이 있고 분명히. 왜냐하면 조진웅 씨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당연히 공개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합의와 가치의 문제와 법적인, 저는 이걸 법적인 문제만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회적 합의, 공적인 어떤 그 이용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과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거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프로파일러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또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조진웅 씨 개인의 뭐 일탈 문제 여기를 넘어서 이게 소년범들 교화나 이게 교정 시스템 전반 그 아주 젊은 그 세대에 대한 교정 시스템 전반 이거를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담아내야 되고 크게 봐서는 어떤 형사 처벌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소년범에 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불비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보를 감추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됐냐? 그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원칙이 세워졌는데
그 뒤에 네. 이걸 촘촘히 세밀하고 정교하게 해왔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조진웅 씨가 의심받고 있는 건 링범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집단 강간 관련된 범죄입니다. 이거는 교정 교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하필 그게 17세, 18세부터 19, 20세인데 17살 저질렀는데 3년 지났다고 성인이 됐다고 이게 교정될 수 있다. 3년 만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생각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시스템의 어떤 한계 문제를 우리는 사실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촘촘하게 교정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바짝 붙였어야 되는데 단지 그것을 정보를 감추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교정 교화될 거라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건 무리한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걸 또 해석해가지고 그 진영 논리가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옹호하는 쪽과 이걸 비판하는 쪽이 이렇게 진영으로 날리니까 과연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연결고리가 끊어지가 아주 좀 얇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진영 논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좀 우리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객관적으로 봐야지. 네. 지금의 진영 논리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디페시 모드의 Enjoy the Silence, 침묵을 즐겨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